네, 저도 방금 전 광고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예. 정프로는 굉장히 또 발랄한. 네. 정프로 뭐 하나요? 예. 돈 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력적이시죠? 예, 네, 매력생이 정프로님. 예. 네, 저희 오늘 찔링님 와 계시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 최근에 관심 많이 받고 있고 업데이트할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전기차역이 반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2차 전지 쪽과 전기차 쪽이. 그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중국 국내 시장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시장의 해외 진출. 네. 그중에서 9월 초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중에서 유럽 시장 진출. 네. 근데 유럽 시장 외에 미국 시장은 어차피 지금 갈 수도 없고 맞아요. 나머지는 동남아, 아프리카. 네. 그중에서는 동남아 시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그렇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중국 국내가 가장 중요하지만 유럽, 동남아, 나중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아프리카에도 가야겠죠. 네,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에도 전기차가 달린 날이 오는 거군요. 지금 아프리카에 전기차가 한 대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몇 대는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우리 시야 뭐 투자나 그 시장에서 메인 시장으로 언급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근데 뭐 몇십 년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런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시장이 될 수도. 네. 사실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벌써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네. 네. 지금 저도 그렇고 예전에 뭐 글로벌 리서치를 할 때 동남아 시장이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약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그랬는데 근데 제가 중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전기차 시장 진출에 관련된 리서치를 예전에 아는 거 외에 좀 자세히 해보니까 동남아 시장도 나라마다 정책도 다르고 나라마다 지리적인 뭐 기후적인 환경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도 다르고 1인당 GDP도 너무 다르고 한 나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동남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첫 번째 태국, 두 번째 인도네시아. 물론 태국은 인구가 7천만 명 정도. 근데 인도네시아는 2억 이상.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인구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지만 1인당 GDP로 보면 태국이 7,235달러고 인도네시아가 5천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그런 거 비교하면 동남아 시장으로서의 공통점도 물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나라를 자세히 다루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네. 저번처럼 그 화면을 보시면요. 1번이 태국 전기차 시장 진출이고 2번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진출인데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두 분은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게 더 궁금하세요? 물론 전 다 2번입니다. 아니 2번. 저도 2번인 게 일단 네. 특히나 인도네시아 시장은 국내 기업들도 지금 진출해서 경쟁이 좀 네, 치열해진 네.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일단 2억 명이 넘는 메이저 네. 시장이니까 맞습니다. 예. 관심이 좀 가져볼 필요 있을 네. 것 혹시 같은데요. 뭐 다른 분도 올려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한 참고하겠습니다. 15초 정도 예. 드릴 테니까 예, 시청자분들의 15초만. 의견을 우선으로 할게요. 태국 저희가 뭐- 시장과 인도네시아. 네. 저희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1번이 태국, 2번이 네. 인도네시아. 물론 네. 중국 기업 입장에서 태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말씀드리지만 그중에 뭐 일본 기업이 언급될 수도 있고 한국도 언급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 1위고 동남아에서 물론 1인당 GDP는 아직 낮지만 인구는 1위. 근데 뭐 현대차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는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나 배터리나 밸류체인 기업들도 지금부터 슬슬 들어가려고 해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셨는데 네. 2번이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이네요, 그럼 압도적. 2번 먼저 하고 예, 예. 시간 봐서 1번까지 할게요. 네. 그 중국은 200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대체로 빠르면 작년, 조금 늦으면 올해 최근 1, 2년부터
그제야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육성 정책을 발표해요. 보조금도 포함해서. 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인구는 2억이 이상이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올해 1월부터 8월 누적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그 자동차 판매량, 내연차랑 전기차 다 합쳐서 자동차 판매량이 65.8만 대인데 그중 전기차가 3천여 대에 불과해요. 아. 그래서 신차 판매 중 지금 인도네시아는 전기차가 0.5%에 불과해요. 비중이. 침출이 매우 낮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초기 네. 단계 중에 초기 단계.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 임기가 2024년 10월까지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다음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동남아 나라가 그 산업 정책 면에서 중국이랑 또 다른 점은 중국은 어차피 단일 정당제고 지도자가 어떻게 되든 5년, 10년, 20년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 지도자랑 상관없이 그 계속 장기적인 정책이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저는 인도네시아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적인 것만 알지만 2024년 10월 이후에 다른 그 호임 지도자가 되면 지금 지도자처럼 이렇게 전기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그대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 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거네요. 예, 그때 가서 뭐 계속 하겠지만 보조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는 거랑 1000만 원 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약간 정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작년 7월에 발표한 건데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현지에서 40만 대 생산하겠다. 2030년까지는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 현지에서. 그리고 그때 가서 전기차 보유량을 220만 대까지 올리겠다. 2030년까지는 100만 대를 그리고 2050년부터는 신차 판매를 아예 100%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작년 7월에 명확히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 전략의 밑에 세부 지원 정책으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자동차를 그 사치품 세금이 있어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포함시켜서 세금이 있는데 전기차는 그 사치품세를 면제해줬고 네. 그리고 부품을 현지 생산도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해외에서 많은 부품을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 전기차 관련 부품 수입 관세도 면제해줬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 사지만 또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전기차 자동차 대출 이자도 인하해줬고 그리고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매년 원화로 한 180만 원에 정도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해요. 매년. 근데 지금부터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같은데 중국은 2009년부터 했잖아요. 근데 중국 현지의 전기차를 분석하는 그 연구원들의 코멘트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해온 경험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 단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급하는 뭐 세금 면제든 보조금이든 중국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은 너무 부족하다. 더 세게 줘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현대차 입장에서든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동남아 시장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동남아 진출하면 이제 5년 10년 후에 뭔가 과실을 얻을 수 있게 뭔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거는 아닌데 현지에서 이미 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진출할 때는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여 봐야 할 점도 있다라는 의견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불안 요인이나 리스크 너무 요인이 있다는 좋게만 보지 말고 좀 네. 현실적으로 그중에 뭐 내용은 길지만 몇 가지만 들면 인도네시아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1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섬국가죠. 그러면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든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든 판매하든 내륙적인 국가가 더 유리할까요? 1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리적 환경 어느 게 더 편할까요? 당연히 내륙적인 육지죠. 네, 그래서 네. 물론 전기차는 뭐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격대가 아니라서 동남아도 대도시 수도 위주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겠지만 길게 보면 이게 지리적 환경이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에 조금 불리한 지리적 환경인 건 분명해요.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말씀드린 그 대통령이 나중에 교체가 되면 정책이 혹시 뭔가 강도가 낮춰질 거나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물론 니켈 매장량이 가장 큰 메리트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인도네시아 와서 공장 짓고 뭐 배터리 공장이든 전기차 공장이든 분명히 니켈이라는 그게 큰 여인인 거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니켈만 잔뜩 다 차지해버리고 결국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 경제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자국 기업, 자국 그거에만 좋은 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현지 민심이나 정부 관계자의 그런 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론이 좀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동남아 지역의 그 기후가 좀 공통점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반은 우기고 반은 건기잖아요. 그러면 대도시는 괜찮지만 평균적으로 말했을 때 그 도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기일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차 밑에 셰시가 침수될 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셰시의 그 밀봉 작업을 확실히 잘해야 돼요. 그냥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도로 상황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또 혹시나 어떤 사고가 날 수도. 그래서 중국의 뭐 자동차 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올해 7월 이후부터 중국 현지에서도 중국 전기차 산업의 동남아 진출이랑 관련된 기사나 칼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좋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진출할 때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아, 네.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결국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1인당 GDP가 사실 5,000불이 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경제 소득이 높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가격대 성능비, 가성비 좀 네. 좋은 합리적인 모델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타국가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유리한 점이 좀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 뭐 기사에서 다 나왔지만 현대차는 이미 올해 3월인가부터 그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아이오닉 5를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현지 생산을 시작했는데 현대차보다 몇 개월 늦어요. 아이오닉은 지금 6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대죠. 뭐 기사에는 초기에 그 아이오닉 5가 인도네시아에서 주문도 꽤 괜찮게 받고 근데 1인당 GDP나 평균적인 경제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부유층 대상이죠. 네. 근데 중국도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대부터 1억 원 이상까지 세부적으로 가격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중상 가격대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 기업들은 그 중간이나 상위 가격대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 2천만 원 전후의 네, 최소 3천 이하. 네. 가장 현실적인 거는 1,000만 원대 정도. 1,000만 원대? 네, 화면을 보시면요, 그 중국의 우링 자동차라는 그 본토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 귀엽네요. 일단. 상하이 GM 우링이 있는데 그 최대 주주는 지분의 50.1%를 차지하는 상해 자동차 그룹이에요. 네. 이게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우링 자동차의 전기차인데요. 밑에 요거 숫자가 10,000yuan이에요. 네. 그러면 곱하기 200 하면 한국 원화예요. 그러면 요 네 개 그림을 보면 3.28 곱하기 그러면 650만 원. 600만 원대, 요거는 한 800만 원대, 네. 요거는 1,000만 원대까지, 네. 그 요거는 2천만 원 정도. 적어도 오픈카네요, 심지어. 네. 그 2천만 요거는 원대. 지금 우링 자동차 전기차가 중국 국내에서 판매된 게 요 시리즈가 현실적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많이 팔기에 적합한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모든 모델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현지 생산해야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현대차도 그렇고 예전에 해외 동남아든 해외 진출할 때 내연차부터 진출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파생된 게 전기차고 이 우링 자동차는 2017년부터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거에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 달에 드디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LEV라는 전기차를 이제 출고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가격이 인도네시아 통화인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이게 아이오닉 5 가격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요? 네. 많이 심하게 네.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중국 국내에서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 위주로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동남아 시장에 또 맞는 가격대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너무 저가지만 동남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사치품 품목 안에 들어가는 가격대예요. 네. 그래서 사치품 그 세금 면제도 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시아의 차량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뭐 중형차나 세단 이런 문화가 아니라 소형차. 네, 소형차가 네, 원래 네. 메인인 걸로 알고 있긴 현실적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유럽이나 태국이나 다른 나라는 중국에 적어서는 5개,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기업이 진출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해봤자 지금 3개예요. 네. 그 3개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한 거는 요거 우링 자동차예요. 네. 네. 이게 사실 뭐 스쿠터 같은 거 타다가 저런 차 타면 비바람 다 막아주고 굉장히 아늑하거든요. 그리고 우링 자동차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진출 선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우링 자동차는 지금 인도네시아 진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또 절박하군요. 아까 보여드린 6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까지 중국에서는 저가에 속하는 그게 중국 현지에서도 경쟁 모델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초저가 가격대 그 전기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마침 인도네시아라는 시장이 생겼으니까 이 회사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출고해서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아까 3개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지뢰. 근데 이 기업은 아직은 실제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한국 기사도 나왔지만 지난 7월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아시아 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라, 네. 투자 유치하는 순방인 것 같은데 중국에 방문했을 때 물론 뭐 시민 국가주석 다 정보가 많아. 그 중에 이 지뢰 부회장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순방 끝나고 일주일 후에 이 지뢰 자동차가 뭐라고 했냐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건설하겠다.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뭐 부지 보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 SUV가 메인이군요. 네, 이게 이 모델도 중국 현지에서 저가에 속하는데 근데 그 투자 계획은 발표했는데 자세한 거는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8월 달에 계획을 발표한 거라서. 네. 저는 사실 좀 낯선 브랜드 저거 영어식으로는 체리인가요, 이름이? 네, 지뢰. 중국어는 지뢰이고 영어는 CHER, 체리. 근데 지뢰. 네. 네, 취레이. 네. 너무 아까 그 우링처럼 초저가. 네. 제일 비싼 게 3천만 원. 아, 제일 고가가 3천만 원. 네, 네. SUV인데도 SUV 치고는 가성비가 네. 높은 그 모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내연차든 전기차든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저렴한 게 1,000만 원대고 그리고 제일 비싼 게 1억 5천까지 있거든요. 아주 가격대가 이미 세분화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요거 좌측 상단에 한자가 동풍소강. 네. 네, 동풍소강이라는 기업이 요거 그림을 딱 보면 승용차가 아니라 뭐 화물차, 다목적 이렇게 상업용.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올해 8월 달에 그러니까 이 화물차 내연차는 현지 공장이 있는데 요거를 또 전기차로 해야 되니까 전기차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은 있다. 네. 근데 그 세부적인 건 아직 발표 안 했어요. 네. 이게 개인 승용차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동남아는 자동차 외에 오토바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오토바이 외에 또 아주 작은 소형 화물차를 승용차로도 쓰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보유량이 1억 넘었고 자동차는 2천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지 상황에 맞게 그 가격대도 저렴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링 자동차는 이미 들어갔고 판매하기 시작했고 지루이는 뭐 계획은 발표했지만 언제 뭐 진도는 아직 모르겠고 요 동풍 소강은 아직은 세부적인 거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아까 그 우링 하나만 제대로 봐도 가격대는 아이오닉 5의 한 3분의 1. 그래서 애당초부터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꼭 비싼 게 좋다, 싼 게 나쁘다 그거 아니고 그 경제력에 따라서 그 제품의 포지셔닝이 다르니까 네. 뭐 현대차는 그 포지셔닝에 맞는 부유층으로 네, 타깃을 현대차는 약간 네.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는 네. 거고 중국은 근데 약간 가성비 시간이 쪽으로. 흐를수록 양적인 거는 아무래도 현지 그 1인당 GDP에 맞는 저가차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 맥킨지에서 맥켄지나 이런 뭐 컨설팅 회사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잖아요. 네. 맥켄지에서 동남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동남아 시장 전기차의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시장 조사를 한 보고서를 했는데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때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거는 가격,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기술. 요거는 양적인 면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현대차 가격대가 6, 7천만 원대 비싸다. 우링이 그 가격이 3분의 1 이거는 아직은 승부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현대차가 나중에 낮은 가격대를 출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그리고 중국 이 우링은 워낙 높은 가격대를 취급한 적이 없어서 초기에는 각자 포지셔닝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고객들을 공략하는 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사실 저희 대한민국 역시도 90년대 초 제가 아주 어릴 때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이게 티코 이런 아주 작은 소형차가 네. 인기가 많았고 처음에는. 소나타 같은 건 사실 고급 차량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랜저 그런 건 정말 고급형 세단이었고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메이저가 뭐 소나타가 엔트리급이 되고 그랜저가 메인이 된 거지. 저희도 90년대 초반 분위기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차들 티코 네. 뭐 이런 것들이 메인이었던 것 네. 같거든요. 동남아 중산층이나 그 이하 분들을 고려하면 소형차가 가장 네.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런 소형차에서 만약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면 네. 중국에서 만약에 제조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1,000만 원 언더의 제품들을 생산한다 그러면 네. 그 경쟁할 만한 국가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죠. 워낙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은 큰 시장이긴 하지만 네. 제가 리서치한 결과는 물론 일본 기업도 뭔가 하려고 계획은 발표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진전이 없고 네. 실제로 들어가서 공장 짓고 전기차를 생산해서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차랑 아까 그 우링 다른 네. 기업도 예를 들어서 미국 테슬라는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한테 우리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거는 전기차 생산 판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기차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싶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동남아 내연차 시장은 거의 8, 90%를 일본 업체들이 완전 독과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리서치하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든 태국이든 정부 그 관계자들이 그런 문구를 자세히 그동안 내연차는 90%를 이미 일본이 다 독차지해 버렸다. 네. 이번에 전기차를 계기로 해서 뭐 10년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인도네시아 자국의 그런 밸류 체인을 좀 구축해 가고 싶다. 옛날처럼 그냥 일본 기업이 다 그냥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태국은 자원이 별로 없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게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알 거예요. 이 한국 기업, 중국 기업, 일본 기업 분명히 이 니켈을 보고 들어온 거다. 근데 인도네시아 자체적인 산업 밸류 체인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초기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한국 기업, 중국 기업을 유치해서 같이 그 전기차 산업을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주변 국가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넓은 광역의 범위를 보면 화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네. 또 강한 국가들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경제권 같은 경우 화교 쪽의 지배력이 상당히 네.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보다 사실 중국의 진출 입장에서 좀 편한 부분도 있겠는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그 광물 관련 기업 중에 대조조 중에 화교도 있고 중국계도 있는데 네. 이번에 리서치한 거는 전기차랑 배터리 그까지라서 인도네시아 현지의 자원 광물 관련 기업들의 그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는 계속 한국 기업이랑 중국 기업을 강조했는데 테슬라는 저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테슬라 인도네시아로 오세요. 같이 뭐 하다. 근데 기사에도 한국 기사도 나왔지만 아직은 논의 중. 네, 이게 거기 가서 하려면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이게 거의 산업 단지 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도 검토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테슬라가 제가 알기로는 인도 시장에서 너무 고전을 해가지고 동남아 물론 인도는 동남아는 아니고 따로 너무 큰 그 동남아 시장 진출할 때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국은 테슬라 외에 포드는 직접 공장 건설이 그런 거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의 그 화우 코발트라는 아주 큰 그 광물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이랑 고압산 침물 그러니까 갈철광을 원료로 하는 고압산 침출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는데 원래는 중국 기업이랑 인도네시아 현지 얘네 둘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 7월에 포드도 대조조 중 한 명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협의에 나온 내용이 세 기업이 같이 개발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니켈 제품을 포드 자동차에 매년 8.4만 통을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포드는 이렇게 자원에 투자하는 걸로 간접적으로 들어갔고 또 독일 업체라고 하면 또 폭스바겐이고 BMW 또 밑에 미니라는 브랜드가 있죠. 있잖아요. 네. 폭스바겐은 자세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가공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밝힌 적이 있다. 네. 그리고 BMW 산하 미니는 올해 6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첫 전기차인 미니 쿠퍼 SE라는 걸 발표했어요. 현지 공장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선점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이랑 중국 기업이 다른 가격대로 선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들어가고 지금 아직 너무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또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시장을 또 리뷰 한번 시간이 해봤네요. 돼서 그거고요. 네. 화면을 하나만 보고 네네. 갈게요. 화면을 보시죠. 보시면 아까까지는 주로 자동차 기업 위주로 진출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시간 관계로 번역을 안 했는데 좌우는 똑같은 표예요.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로 친 게 인도네시아의 전기차나 그 위에 있는 배터리나 자원 밸류체인에 이미 들어간 또는 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링 자동차, 동풍소강 자동차, 지르 자동차는 이미 말씀드렸고 중국 남방전력이라는 전력 국유 기업은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충전대를 대대적으로 투자하냐 할 거냐 이런 시장 조사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 중국어를 모르시더라도 이 중국 두 개 한자는 아시잖아요. 네. 이게 다 중국의 광물 자원 회사예요. 청산. 네, 네. 청산그룹, 화우, 코발트, 종유, 역근, 경림미, 낙양 몰리브덴 네. 그리고 국근 하이테크는 아직 발표 안 했고 네. 이런 여기에 보면 요거 까오빙리에라고 요거는 니켈 매트 즉 니켈 재련 중간 생산물을 만드는 현지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요거 오른쪽에는 그 생산 규모 네. 그 MHP는 니켈 코발트 수산 혼합물 그래서 한국 기업은 아마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기업 그리고 LG 엔솔과 같은 배터리 기업 요 두 개 위주로 들어가겠지만 중국은 저가 자동차 회사 그리고 국유 전력만 회사가 충전대를 투자할까 시장 조사 단계 그리고 청산그룹이나 화우코발트 이런 중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니켈이나 히토류나 광물자원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는 이미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거나 이 중에 실제로 한 거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인도네시아가 아직은 1인당 GDP도 너무 낮고 너무 전기차에서는 너무 초기 단계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들어가려는 기세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다 계획이고 실제로 진전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네.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매장량이 많은 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 4분의 1이잖아요. 네. 전 세계 자동차 밸류체인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마켓이네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선점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선점한 시간 격차가 몇 개월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 현대랑 LG 엔솔이 현지에서 만들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2024년부터 가동한다고 하는데 근데 중국의 CATL도 올해 4월 달에 공시를 냈어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큰 배터리 산업 단지를 하겠다. 근데 그게 공시를 보면 건설 그 프로젝트 기간이 2022년부터 26년까지예요. 그러면 CATL이 대규모적으로 투자하지만 한국 기업이 2024년부터 하면 시기적으로는 좀 빠른 빠르네요. 편이에요. 네. 선발 주자긴 하네요. 네. 네. 그 CATL 4월 달에 공시 발표하고 그 후에 업데이트된 거는 아직 아무런 공시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쪽 지역에 뭐 보조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아까 1,000만 원짜리 차면 네. 엄청 싼 건데 거기다 조금 더 보조 받으면 살 수 있을까 저는요. 살 것 같아. 네. 싸지니까, 그래서 예. 이게 한국 기업이랑 중국 기업 그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격대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리고 일본도 지금부터 투자하려고 해요. 일본은 이미 좀 오바스럽게 말하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초기 단계 가장 소중한 초기 그 타이밍을 이미 놓쳤잖아요. 근데 저번에 7월 달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 일본, 한국 3국을 순방했을 때 일본에 갔을 때 토요타 회장, 닛산 회장 했는데 토요타가 향후 5년 동안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1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근데 그 후에는 계획은 발표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일본어로 일본 현지 기사를 검색해봐도 아직은 자세한 건 안 나와.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좀 앞선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보조금 아까 그는 제가 만약 인도네시아 중산층이라면 처음부터 물론 부유층들은 어느 나라 소수 부유층들은 가격은 상관없지만 그렇죠. 처음으로 내연차 계속 하다가 전기차를 좀 시도해보고자 하는 중산층이나 조금 이상 사람들은 좀 가볍게 1,000만 원, 2,000만 원 좀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래서 아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현대, 기아나 LG 엔솔 그 기사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언어적인 장벽이 있다 보니까 물론 중국어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어로 된 기사를 거의 절대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기사는 대체로 한국 기업을 메인으로 해서 그 기사를 구성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선점 효과를 본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국은 이미 지금 그 경쟁이 백열화되는 상황이고 방심하지 말고 좀 더 글로벌적인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중국 전기차 얘기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또 너무 얘기 네. 태국 시장은 또 태국 시장만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베트남 시장은 외국 기업 베트남에는 베트남 자국 전기차 기업이 있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해외도 진출하고 네. 그리고 일본 시장은 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자동차 시장보다 더 배타적인 그렇죠. 시장이고 그래서 시장마다 진짜 너무 다양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벌써 이렇게 된지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찔링님하고 중국 전기차 동남아 시장 리뷰 한번 해봤고요. 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 미국 선물 저도 계속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없네요. 업앤다운이 왜 이렇게 심한지. 네. 네, 오늘 희망하면 줄 건지 말 건지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부사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체크하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부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